자, 2025년 1회 유통관리사 2급 기출문제 해설 유통정보 들어갑니다. 자, 역시나 이번 시험 훑어보시면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아닌 데서도 왕왕 출제가 되지만 강의 시간에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맞출 수 있는 부분만 충분히 맞춘다면 유통정보 항상 약점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부 자체가 이제 난이도가 좀 있고, 그리고 불이의 타격 문제, 브리타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조금 체감 난이도가 있다. 체감 난이도가 너무 좀 있다. 이건데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 늘 나오는 유형만 집중해서 최소 점수만 확보를 하면 그래도 70점 내지 80점은 충분하게 좀 널널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제 분석 유통정보의 이해, 그리고 정보와 기술 시스템.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하게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한 30% 정도 나오니까 점수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유통정보의 관리와 활용, 그리고 전자상거래 같은 부분은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거나 비슷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혁신을 위한 정보자원 관리, 그리고 신융합 기술의 유통 분야의 응용.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출제가 되면 이번에 뉴로모픽, 컴퓨팅 이런 부분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융합에서의 응용 이런 부분을 넣는다고 한다면 항상 이 부분이 브리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신융합 기술들 다 다룰 수는 없고 시험에 나온 것들 복습해 가면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모르는 게 나온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나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져간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오고 비중들은 이 두 개가 합쳐서 과반이 넘는다. 과반수가 된다. 사실은 이제 유통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출제 구분을 넘나들면서 출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문제에서 개별 격파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71번입니다. 아래 그 상자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지원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실 유통을 공부할 때 얘는 유통에 어디에다 유통정보 관련한 시스템적인 의사결정을 묻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던져보는 식인데 얘의 정답은 일단 AHP입니다. 쌍대 비교를 통한 비교 분석법인데 첫 번째,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 기준이 다수이며, 자, 밑줄, 평가 기준이 다수이다. 복합적인 경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자, 상호 배반적인 대안 밑줄. 의사결정 지원 기법이다. 자,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다. 정성적 요소 밑줄. 자, 문제를 해결할 때 계층적 구조의 설정과 상대적 중요도의 설정,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 유지라는 논리적 일관성 유지 밑줄. 세 가지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이론적 근간으로 한다. 자, AHP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논문 작성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석사나 이제 박사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AHP를 통한 파일럿 분석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많이 지원했어요. 그럼 AHP는 뭐냐면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쌍대 비교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유통 관련된 물류, 예를 들어 구호 물류의 입지 선정을 구호 물류 센터, 예를 들어 코로나가 온다거나 이럴 때 마스크를 나눠주는 구호 물류 센터를 경주에다 둘지, 왜냐면 여기 지진이 많이 발생하니까,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에다 둘지. 그래서 입지 선정을 할 때 경주에 해당하는 어떤 대안, 서울에 해당하는 어떤 대안, 그리고 평가 기준이 많겠죠. 운송비, 그리고 물류에 있어서 마스크를, 그 구호 물자를 조달하는 그런 어떤 방법, 그리고 입지에 대한 그 임대료가 비싸냐 싸냐, 이런 평가 기준도 되게 다수일 거고요. 상호 배반적인 대안일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정량적 데이터로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물음을 만들어 놓고 전문가나 아니면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낫다, 아니면 여기가 낫다 라는 거를 계속 질문지를 통해서 경주가 낫다, 경주랑 서울을 양극단에 놓고 점수를 이렇게 해서, 자, 서울이 낫다, 여기 표시. 대안 2, 물류비는 경주가 낫다, 그럼 여기 표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이 설문지가 되게 짜임새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쭉 작성을 하다 보면 그게는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 AHP, 말도 어려워요. AHP 설문지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해서 폐기되게 되고,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애들만 살아남아서 그게 데이터화 돼가지고 결국에는 경주가 입지가 구호물류센터를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주가 조금 더 효율적이구나 라는 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얘는 뭐랄까요, 유통이급 난이도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이죠. AHP, 쌍대 비교를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HP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밑줄 친 이 부분을 보고 AHP를 골랐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사실 석박사에서 파일럿, 초기 논문들을 작성할 때 쓰는 기법입니다, 얘는. 자, 나머지 애들도 한번 볼까요? 또 나오면 틀리면 창피하니까. 패스트 분석, 거시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얘는. 의사결정보다는 환경 분석이에요. 환경 분석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P는 정치, political, 경제, economic, 경제, 사회는 S, social, 기술은 technological.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외부 환경 분석 프레임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수학 분석은 여러분들 이미 아는 거죠.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 S, W, opportunity, threat를 정성적으로 나누어 전략 수립을 활용하는 도구이죠. 기업의 전략 수립 도구이다. 의사결정이 아니라. 3번, 시나리오 분석. 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죠.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시나리오, 가설 1, 가설 2, 가설 3. 뭐가 제일 낫냐? 자, 5번, 피쉬본 다이어그램. 자, 원인과 결과, 문제의 원인을 분류해서 도식화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하는 인가 분석 도구로서 얘를 하다 보면 그 물고기 뼈처럼 이게 파생된다고 해서 그 모양을 보고 피쉬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꽤나 어려웠던 문제. 72번.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기존의 기억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연계를 맞췄다면 그럼 기억은 뭐예요? to를 쓰면 돼요. to. O2O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 중에 하나고 니은은 O4O인데 온라인4 온라인 합치면 3번입니다. 여기는 O2O가 들어가야 되고 자, 니은은 온라인 채널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자, 어디다 밑줄 치시냐면 온라인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주야 지금? 오프라인으로 가기 위한 거죠.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대해. 밑줄. 자, 밑에 줄에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무게중심을 뒀다. 밑줄. 오프라인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럼 온라인이 메인이에요? 오프라인이 지금 메인이에요? 오프라인이 메인이죠. 그럼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오프라인. 온라인인데 온라인은 왜 있어요? 오프라인을 위해서. for. 오프라인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O4O입니다. 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미국 아마존의 무인 매장 아마존코가 있다. 즉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온라인 for 오프라인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정답은 3번. 그래서 얘는 우리가 O2O나 O4O를 이제 모르더라도 여기서 얘네들 해석하면서 우리가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QR코드 밑줄. 악성 앱 내려받도록 유도 밑줄. 자, QR코드에다가 뭐요? 피싱이 들어갔다 해서 얘는 큐싱이에요. 기억은 큐싱이고요.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탈취했던 결국에는 스마트폰 문자. 이게 뭐야? SMS죠. SMS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피싱했다. 얘는 뭐야? 스미싱이죠. 그래서 니은 스미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큐싱과 스미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4번. 자, 신유형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최초로 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또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탐지구나.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에 여기 나온 것만이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공지능은 오용될 경우, 잘못 사용될 경우 많은 역기능을 유발하기에 이에 대한 규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생성형 AI, 챗GPT 같은 거죠. 합성한 동영상은 생성형 AI 결과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 우리가
보다 넘기다 보면은 이거 진짜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갑자기 뭐 동물이 나온 다음에 춤을 뭐 개다리 춤을 춘다거나 막 그런 낚시 영상들 많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너무나 정교하게 발달해서 그런 영상들을 봐서는 이게 AI인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나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 동영상은 AI로 만들었음을 표시해야 한답니다. 표시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어르신들은 이게 합성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표시해야 된다. 2번,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고영향 인공지능이라 정의를 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해놔야 고영향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범주들을 딱 설정해놓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법적 관리나 통제, 감독, 감시 이런 것들을 해놓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해놓는 것이죠. 왜? 생명에 우려를 할 수도 있다며. 그럼 제재가 들어가야 되겠지. 얘를 악용했을 때. 3번,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AI나 이런 업체들이 외국에 이제 주요 중국이나 미국에 많으니까 걔네들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필요한 내용을 갖추어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돼요. 인공지능 사업자는. 그래서 신고가 의무입니다. 신고 의무도 있어요. 자, 4번.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모든 딥페이크 생성물 그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다. 딥페이크가 그런 거죠. 보통 이제 되게 안 좋은 표현으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 음란물 이런 데다가 여자 연예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딥페이크로 합성해버리면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죠. 그런 건 당연히 불법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불법으로 활용되는 것들만 불법이고, 그냥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과거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을 갖다가 약간 딥페이크로 합성을 한 다음에 현재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부모님의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필요하잖아요. 어떤 심리치유나 어떤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불법으로 하진 않고요. 불법이 불법이다. 그래서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보지는 않아요.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정답은 4번이고 앞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도 왕왕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5번. 아래 글 상자에서 QR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나열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나열해라. 자, QR코드는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코드 체계이다. 맞죠? 바코드는 뭐요? 1차원 코드이고 QR코드는 2차원 코드이죠. 그러니까 바코드는 단순 선으로만 되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지만 QR코드 같은 2차원 코드 어때요?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죠. 그래서 디귿과 기억은 옳은 겁니다. 바코드는 1차원 코드이고 QR코드는 2차원 코드. 그래서 이 2차원 코드인 QR코드는 워낙 그 두께도 두껍잖아요. 그죠? 더 많잖아. 가로, 세로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정보도 많으니까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요. 자, QR코드는 일본의 덴소 웨이브사가 만들었다는 건 매우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덴소 웨이브사가 아무나 쓸 수 있도록 등록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래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QR코드를 뭔가 로열티를 지불 안 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거국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리을, QR코드는 바코드보다 인식 속도는 떨어지지만 인식률이 뛰어나다? 인식 속도도 빠르고요. 인식률도 높고, 360도 돌리더라도 바코드는 딱 이렇게만 찍어야 되는데, QR코드는 이렇게 돌리면서 찍어도 다 인식을 합니다. 리을 틀렸어요. 자, QR코드는 각종 기업들의 마케팅과 홍보수단. 자,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하면은 각종 CF라든가 이런 것들,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미음은 맞습니다. 틀린 건 니은과 리을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자, 76번. 상거래와 관련된 식별을 위한 글로벌 표준 코드의 종류와 그 내용이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계시다면 별도 참조 박스를 제가 달아놨으니까 그거를 추가로 확보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결국 영어 약자와 얘네들을 매칭시킬 수 있냐 그렇게 풀어도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1번 GTIN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이죠. 트레이드 아이템이죠. 운송, 쉬핑 뭐 이런 게 아니라 상품이죠. 상품. 그래서 1번은 트레이드 아이템이니까 상품과 서비스 식별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식별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 물품과 다른 물품을 구분하기 위해. 이 재활용 자산과 뭐 다른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즉 식별하기 위해서, 구분해내기 위해서 쓰는 건데 결국 상품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쓰는 건 트레이드 아이템이다. 아이템. GTI는 상품 및 서비스다. 자, 2번 GSIN 글로벌 쉬먼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요. 쉬먼트인데 회사나 뭐 비즈니스나 위치, 로케이션 영어가 전혀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GSIN은 뭐예요? 운송, 쉬먼트 식별에 사용되는 것이다. 쉬먼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이 영어 약자와 매칭이 되나를 중심으로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GINC 자 해상 컨테이너로 함께 운송되는 이게 뭐예요? 운송물이란 뜻이에요. 송화물, 화물 이런 뜻이죠. 자 적하물 운송되는 물류 단위 즉 컨테이너 적하물에 대한 식별 표준이죠. 네, 요거 자체가 운송물이라는 뜻이니까 GINC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GDTI 다큐먼트 타입에 대한 식별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쿠폰? 말이 안 되죠. 다큐멘트 뭐겠어요? 문서죠, 문서. 다큐멘트 문서 식별에 사용하는 애들이다. 자, 5번 GRAI Global Returnable Asset Identifier 업체와 고객사의 서비스? Returnable Asset? 재활용 자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Returnable 재활용 또는 판매 가능한 자산 식별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 보였지만 결국에는 각각의 영어와 이 식별 단위가 맞는지, 이 표준 단위가 맞는지를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시면 되시겠다.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7번은 크게 X표를 쫙쫙 그어주세요. 쫙쫙. 얘는 문제도 잘못됐고 보기도 잘못돼가지고 결국에는 복수 정답도 아니라 모든 것이 출제오류라서 모두 정답으로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복습할 필요 없습니다. 자, 78번. GS1의 유통표준 코드는 대한상공회에서 유통물류진흥원 GS1 코리아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 GS1 유통표준 코드를 상품에 적용할 때 신제품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되게 물어봤어요. 얘는 GS1 코리아에서 나온 우리 얘를 공부를 합시다. 이게 기출 강의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것들은 이론처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풀어보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죠. 자, GTIN 관리표준 이게 뭐였죠? 상품 식별에 사용되는 거였죠. 요거를 이제 만들어낼 때 어떨 때 GTIN을 새로 발급하는지 자,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기존 제품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GTIN을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 그럼 그 예시를 지금 출제한 거예요. 요게 유통물류진흥원에 나와 있는 규칙입니다. 규칙.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출제를 한 건데 자, 언제 GTIN을 새로 발급받느냐, 즉 부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휴대전화 제조자가 새로운 기능을 갖춘 모델을 상품 구성에 추가함. 갤럭시 20에서 30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 30도 GTIN 부여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2번, 현재 브랜드 소유자의 상품 구성에 없는 맛이나 향을 지닌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함. 초코우유까지는 있었는데 딸기우유를 추가해. 그럼 이때로 GTIN 별도로 또 발급해야 되고요. 3번, 현재 영어로 된 제품의 포장에 스페인어만으로 된 포장을 추가했다. 근데 얘는 그 예시를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변형돼도 돼. 한국어로 된 제품의 포장에 영어로 된 포장을 추가했다 라고 해도 말이 맞아요.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시를 바탕으로. 자, 4번. 계절에 맞춰 부분 변경된 제품을 선보이고 소비자 거래 업체는 해당 제품을 구별해 주문할 수 있다. 계절에 맞춰 부분 그 기능이 바뀌었다면 그때도 GTIN 부여를 하는 거고. 자, 5번.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 신규 텔레비전 모델. 예를 들어 일반 TV에다가 이제는 와이파이 기능이 달린 TV를 만들었다. 뭐요? GTIN 부여한다. 그 텔레비전에. 자, 6번. 스타일과 색은 같지만 사이즈가 여럿인 청바지 신제품. 스타일, 색, 사이즈가 다르면 서로 다른 제품으로 간주해 서로 다른 GTIN을 부여한다. 결국 스타일이 바뀌든 색이 바뀌든
지금 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이즈가 바뀌던 서로 다른 제품으로 보니까 서로 다른 GTIN을 부여를 해야 되겠죠. 7번 빈티지. 와인은 빈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산 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980년도 빈티지가 좋아. 그러면 그때는 뭐 그 와인에 대해서 포도주 작황이 좋아가지고 되게 맛있는 와인이다.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똑같은 제목의 와인이더라도 빈티지가 어느 해 거냐에 따라서 와인이 막 몇백만 원까지 달라지기도 해서 그 빈티지를 찾으러 다니고 뭐 수소문해서 다니고 와인 좋아하시는 애호가분들. 그래서 그만큼 빈티지에 따라서 와인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빈티지가 바뀌더라도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품질로 인식되죠. 그런 경우에는 별개 제품으로 봐서 GTIN을 부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물원제를 풀어보시면 자, 기존 제품에서 새로운 향이나 맛이 추가됐대요. 부여해야죠. GTIN 부여. 2번 와이파이나 스트리밍처럼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대요. 부여. 3번 현재 한국어로 된 포장을 영어로 된 포장으로 바꿨대요. 아까 말했죠? 좀 응용해도 된다고. 부여. 5번 생산 연도가 바뀌면 신제품 또는 별개 제품으로 취급되는 와인. 뭐요? 부여. 근데 4번은 없어요. 포장 상자의 높이가 27cm에서 30cm로 변경된 세탁 세제. 세탁 세제의 어떤 용량이나 사이즈 이런 게 변한 게 아니라 포장 상자의 높이가 바뀐 거죠. 얘는 미부여입니다. 예시에 없고요. 포장 상자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79번. 아래 글상자의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해외 온라인 쇼핑 기업인 P사는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동그라미,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로 생산 주문을 한다네요. 뭐 유통업체를 끼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서 바로 생산이 들어간다네요. 생산 주문이 들어간다네요. 그럼 뭐예요? 소비자가 영어로 뭐예요? 컨슈머. 에서 바로 누구한테 다이렉트로 닿아요? 저 생산하는 자가 제조자죠? 제조자는 영어로 뭐라고요? manufacture. 정답은 1번. C2M입니다. C2M. 자, 여기까지만 보고도 풀 수 있으면 좋고요. 자, 이렇게 공장 직거래를 통해 기본 매입 가격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공동구매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한 사례이다. 뒤에 걸로 보면 오히려 헷갈리고 여기까지만 보고 매칭시켜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자, C2M은 또 다르게 좀 쉽게 표현해보면 유통 플랫폼이 소비자 의견을 공장에게 전달하면 소비자 의견을 기반으로 공장, 생산자한테 전달하면 공장의 일을 반영해 제품을 만드는 방식도 넓게 보면 C2M이라고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자, 2번 C2G. 개인 소비자, 컨슈머가 그룹을 대상으로, 그래서 C2G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방식이다. 자, M2C. 머천다이징, 제조사 유통사가 to consumer,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M2G, 머천다이징 to group buying, 제조사 유통사가 공동구매 그룹에게 대량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 자, C2C, consumer to cooperative buying, cooperative, 소비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달달 외우지 마시고, 자, M2C는 뭐 이거야 이렇게 달달 외우시기보다는 실제 문제를 대항했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내서 매칭시킴으로써 기술적으로 푸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번.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전송자로 규정한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요, 어렵게 좀 틀리라고 낸 거긴 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죠. 자, 여기서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보 주체, 예를 들어 뭐 정부나 국가가 갖고 와, 정보 갖고 와 라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기 때문에 안 줘도 되지만 이 정보 전송자들은 정보를 제출해야 돼요. 자, 정답은 1번인데 요거 1번을 알고 푸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얘는 어디서 출제를 했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2조의 2에서 발췌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자, 보건의료 정보 전송자. 얘네들이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제공을 해야 뭔가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바탕으로 뭔가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감염병이 더 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 할 때 필요하죠.
자, 질병관리청, 그리고 건강보험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이것들이 지금 우리 선지로 나온 거죠. 얘네들 뭐다? 개인정보 보호에도 불구하고 내 정보를 내가 상급종합병원에 다니면 그 상급종합병원이 내 정보, 제 개인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병관리청,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이런 애들. 자, 라목은 나오기 힘들겠죠. 너무 길어서 우리가 선지화하기 힘들고. 자, 2호 통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얘네들을 줄여서 통신정보 전송자네요. 자, 과목에 보시면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동통신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업자. 로서 정보 주체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이런 애들. 또 뭐다?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해야 된다.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자, 3호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중 해당하는 자, 즉 에너지 정보 전송자라고 표현하고 대표적으로 전기 판매 사업자, 도시가스 사업자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봤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2번 맞죠? 3번 맞죠? 4번 맞죠? 5번 맞죠? 정답 1번이에요. 유통정보 전송자, 매출액,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매출액이 1,500억 이상이면서 정보 주체수가 300만 명 이상인 자. 그럼 대기업들은 다 정보가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안 되죠. 정보가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런 보건 목적, 이동 통신 목적, 정보가 어떤 인프라를 깔거나 방역 목적으로 필요할 때만 개인정보를 달라 할 수 있는 거지. 유통기업들이 자기 규모 크다고 다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국가의 힘이 센 뭐라고 해야 돼요? 약간 공산주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1번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늘 충실하게 우리한테 점수 주려고 나오는 애들이죠. 자, 1번 포인트 기반 프로그램은 고객이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맞죠? 포인트 적립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서 우리한테 이 상점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2번 구매 패턴 분석 후 맞춤형 혜택 제공한다. 제가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전통주를 계속 시켰어요. 그럼 뭐요? 계속 광고로 막걸리 사라 뭐 사라만 뜨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객이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한다. 3번 자, 고객 충성도의 핵심 뭐예요?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CRM의 핵심이기도 하죠. 고객 관계 관리.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다. 자, 3번 아마존 프레임은 유료 멤버십 구독으로 무료 배송과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구독형 방식이다. 맞습니다. 구독형 방식이죠. 자, 5번 정말 자주 나오는 선입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기존 고객 유지도 중요하지만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반대가 됐죠. 이 고객 충성도는 기존 고객이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 확보도 물론 얘의 목적 안에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메인 목적은 뭐예요? 기존 고객 유지가 얘의 메인 목적이에요. 그걸 이제 도치해서 틀리게 만들었네요. 정답은 5번. 자, 82번. 아래 글상자는 빅데이터의 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서 괄호 안에 들어갈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빅데이터의 처리 절차 좀 어려운 내용인데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 기회에 정리해보면 더 좋겠죠. 자, 빅데이터의 처리 절차는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두 번째 저장, 세 번째 처리, 네 번째 분석, 마지막에 들어갈 건 시각화하고 및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5단계로 크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시각화 및 활용에 들어가는 절차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얘기죠. 자, 일단 이 박스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도 외워두십시오. 외워두시고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저랑 같이 볼 거니까 지금 기회 문제로 한번 정리해보죠. 자,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전에 빅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이 필요한 단계. 자, 일단 1번부터 하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데이터 수집은 뭐냐? 딱 보시면 데이터 수집이 뭐예요? 3번이죠. 여기가 수집 단계예요. 왜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일단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다량의 데이터를 막 모아서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고양이라는 걸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인공지능 툴로 고양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면 고양이에 대한 온갖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겠죠. 일단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 수집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보시면 5번이 저장입니다. 왜요?
저장 시스템을 이용하는 단계죠. 얘가 저장이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일단 수집했으면 그게 날아가면 안 되니까, 휘발되면 안 되니까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하기 위하여 대용량 저장 시스템을 이용하는 단계. 요게 2단계 저장입니다. 수집 다음에 저장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처리하죠. 처리. 처리가 지금 보시면 1번이죠. 1번.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전에 빅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 얘가 처리죠. 모으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죠. 처리. 여기 3단계고, 그 다음에 분석이 4번입니다.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뭐요? 분석 기법. 이미 사실 얘네들에 대해서 밑에서 단어들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라는 걸 출제자들도 아는 거야. 분석 기법 등을 이용해서 처리된 빅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그럼 이 추출한 걸 바탕으로 시각화 및 활용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석 결과를 표, 그래프 등을 이용해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지면 이제 빅데이터의 처리 절차는 끝나게 되죠. 자,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놓고, 뭐 공유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합니다. 처리. 처리.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분산 처리 기술이 필요한 단계, 이게 처리 단계고, 그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기법으로 분석하고 드디어 활용하는 요 5단계로 간다라는 거 82번 문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답 2번. 자, 83번. 고객관계관리 CRM의 적용의 기술 가운데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한 내용에 부합하는 기술로 가장 옳은 것은? 사이트 요약만 딱 보고 사실 RSS 가주면 좋습니다. 사이트 요약. 간단한 배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 표현 방식이다. 자료가 워낙 블로그에서도 예를 들어 부동산에 관심 있어요? 그럼 부동산 중에서도 뭐 분양권, 청약 이런 것만 관심 있으면 다른 거 다 보기 싫다 이거야. 블로그 중에서도 청약이란 키워드가 들어가면 내가 다 긁어서 보고 싶어. 뭐라고요? 긁어서 한 번에 요약해서 보고 싶어. 그게 RSS입니다. 즉 넘쳐나는 매체와 정보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정보 전달 방식의 혁신이다. RSS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RSS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이런 방식대로 API나 잘 이런 게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 청약이라는 키를 딱 넣으면 내 블로그 이웃 중에 청약에 관련한 글을 올렸어? 그럼 그게 모여가지고 제가 한 번에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각각 즐겨찾기 해놓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번에 내 손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게 RSS. 자, 다른 애들도 한번 보시면, 자, 증강현실. 자, 현실에서 RSS 마지막 보시면 해당 웹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걔네들을 긁어서 내가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즐겨찾기에서 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새로 고침하고 이렇게 안 해도. 자, 다음에 1번 증강현실. 현실 세계에 가상세계를 합칩니다. 자, 현실 세계에 가상세계를 합칩니다. 현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은요, 현실 세계랑 가상현실이 합친 게 아니야. 그냥 가상만 있는 거죠. 자,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 밑줄, 혼합현실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돼요? 대표적으로는 포켓몬고 이런 게 있었죠. 포켓몬고. 자, 위치 기반 서비스, 이동통신망이나, 자, GSP가 아니라 GPS입니다. GPS를 통해 얻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 QR코드, 아까 봤었던 2차원 바코드로서 숫자, 영어, 한글 한자 등 1차원 시스템인 1차원 바코드인 1차원인 바코드에 비해서 1차원 바코드에 비해서 다양한 걸 담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찢어져도 복원이 가능했었고, 이런 특징들이 있었던 게 QR코드였었습니다. 자, 84번. 유통업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다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기억, 번역, 동영상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멀티모달 기술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자, 챗GPT가 생성형 인공지능이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얼굴 묘사를 텍스트로 주고 내가 얼굴 묘사한 거 사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그림으로 표현해주죠.
그게 뭐예요? 그게 멀티모달 기술이라는 거예요. 텍스트를 그림으로 바꾸든 아니면 그림을 올려놓고 야, 이 그림을 네가 시적인 표현으로 이 그림을 네가 시를 써봐. 즉 텍스트로 해봐. 이렇게 해도 챗GPT가 시를 써줍니다. 즉 동영상이나 그림 갖다가 글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게 멀티모달 기술입니다. 멀티모달 기술. 텍스트를 그림으로 그림이나 동영상을 시나 뭐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활발히 하고 있죠. 너무 활발히 해서 옛날에 그것도 있었죠. 사진 올리면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이런 것도 다 멀티모달 기술이죠. 자, 기억 맞고요. 니은, 노코드 기반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비전문가도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코드는 코딩을 하지 않고도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C 언어 이런 거 막 배워가지고 계속 코딩해야 돼요. 그 검은 화면에 컴퓨터 언어만 집어넣어서 뭘 만드는 거 있죠. 그게 근본이었는데 요새 이제 코딩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예요? 코딩 산업이 노코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이제 쉽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코드 기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가 예를 들어 성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는 그냥 그 블록들을 다 줘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성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블록 갖고 내가 끼우기만 하면 돼. 코딩 없어도. 블록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고 블록을 이미 나한테 주고 나는 그거를 예쁘게 성을 이렇게 쌓아볼까? 이렇게 쌓아볼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딩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너무 잘 돼 있죠. 비전문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니은 맞고요. 자, 디귿.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따라 로우 코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감소되었다. 자, 노 코드 기반은 아예 코딩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블록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걸로 성 만들면 돼. 근데 로우 코드 기반은 이런 거예요. 약간의 코딩이 들어,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약간의 노 코드보다는 좀 많이 코딩이 필요해요. 근데 전문가만큼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로우 코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로우 코드는 밀키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밀키트는 온 거야.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된장찌개 밀키트라고 한다면 일단 그 된장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죠. 이미 만들고 있는 거에다가 내가 조금만 코딩 더 해가지고 거기다 고춧가루를 더 팍팍 넣을지 아니면 좀 맵싹하게 하려고 청양고추를 넣을지 그러니까 청양고추 넣는 정도의 코드 고춧가루 넣는 정도의 코드는 우리가 코딩은 해야 되지만 이미 된장찌개는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코드보다는 조금 더 코딩을 해야 되지만 로우코드도 상당히 지금 열풍입니다. 열풍.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막 앱 만들고 뭐 플레이스토어에 올리고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소된 게 아니라 폭증하고 있죠. 완전 열풍이죠 지금. 디귿 틀렸고요. 자, 빅테크 기업들은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개발을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맞고요. 자, 미음.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구글이 딴 거를 사서 쓰느냐? 그게 아니라 구글이 제미나이를 만들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걸 만들려면 수많은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라벨링하고 이런 각종의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할 수 있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뭐예요? 뭐가 틀렸어요? 디귿 틀렸고 미음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자, 85번. 성공적인 SCM 구축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SCM이라고 한다면 옛날 같았으면은 우리가 어떤 물류를 진행할 때 나 혼자만 잘했으면 됐었어요. 기업들이. 나만 잘하면 돼. 근데 요새는 어때요? 내가 치킨을 파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배달 기사님도 잘해줘야지 내가 소비자한테 욕 안 먹고 배달 늦어지면 가게가 욕 먹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치킨을 납품하는 치킨 본사도 나한테 잘해줘야 내가 좋은 닭을 튀기고 그럼 그 치킨 본사는 뭐요? 양계장으로부터 닭을 잘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만 살면 돼 안 돼? 불가능해요. 다 같이 묶여서 사슬로 묶여서 그걸 다 관리를 해야만 같이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급, 서플라이, 체인, 사슬이죠. 매니지먼트. 즉, 이 전체, 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협업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가시성이 확보가 돼야 SCM이 구축이 된다. 이런 얘기죠. 1번 맞습니다. 공급업체와 유통파트너의 실시간 정보 공유로 협업이 강화되고 공급망 전반의 가시성이 향상된다. 맞고요. 2번
기존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생산 및 유통 계획을 최적화하여 납기 준수율이 높아지죠. 정확한 수요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 옛날엔 치킨집이 혼자만 정보를 갖고 있었다가 이젠 누구랑 정보를 가져요? 치킨 본사.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본사랑 이제 정보 공유를 하니까 가맹점주가 얘 치킨 이제 다 떨어져 가네. 우리가 이제 납품해줘야지 하면서 최적 납기일을 정할 수 있고 최적 납기가 되니까 뭐요? 납기 준수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3번,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와 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으며 이는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게 되죠. 납기 준수율이 높아지니까 고객이 치킨 다 떨어졌습니다. 이럴 확률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품률도 낮추고 다양한 어떤 서비스로 증가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증가가 되죠. 4번, 공급망의 자동화, 중간 유통망의 제거로 전체 주문 이행의 사이클 타임 단축과 자, 4번이 틀렸습니다. 구매 리드 타임의 증가 효과가 나타낸다. SCM이 잘 구축하면 리드 타임은 무조건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 유통이나 물류에서 리드 타임은 안 좋은 거거든요. 리드 타임은 단축돼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치킨집과 배달기사가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돼. SCM이 잘 구축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치킨을 언제 만들었는지 이미 만들었는데 배달기사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늦게 왔어. 그럼 치킨은 다 식어버리고 배달도 늦게 가게 되죠. 늦게 왔으니까. 언제 만드는지 모르니까. 정보 공유가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정보 공유를 잘해서 SCM을 잘 구축하고 있다면 치킨이 이제 딱 만들어지자마자 픽업해서 갖다 주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치킨을 적어도 식어서 늦게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즉 리드 타임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SCM이 잘 구축되면. 그게 생산 리드 타임이든 구매 리드 타임이든 모든 것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 리드 타임의 단축 효과로 갑니다. 단축 효과. 자, 5번.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불필요한 재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옛날에 정보가 단절돼 있던 나 혼자 잘해야지 라는 시절에서는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일단 많이 시켜놓는 거예요. 수요가 얼마큼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SCM이 구축되면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많이 팔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리 많이 쟁여놓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많이 팔리고 이 정도 수요가 있네? 그러면 요거 한 이틀이면 오니까 이틀에 맞춰서 시켜야지 이러면서 적절한 주문 시기, 적절한 재고 부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게 SCM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재고는 줄어들게 됩니다. 불필요한 재고가 줄어드니까 재고 유지비, 재고 관리비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비용이 줄어들죠. 비용이 줄어드니까 수익은 늘어나게 돼 있죠. 정답은 4번. 자, 86번. 아래 글상자의 내용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데이터 분석 동그라미 의사결정 지원 밑줄 밑에 줄에 분석 동그라미 다차원적 밑줄 이 키워드를 딱 보고 우리는 올랩을 골라야 됩니다. 왜요? 이 애널리티컬이 뭐예요? 분석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기억은 올랩과 OLTP를 고르라고 했는데 OLAP는 결국에는 분석, 다차원적인 조회 이런 것들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서 분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해야 되고요. OLTP는 이 트랜잭션이 뭐예요? 거래, 처리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억은 지금 뭐예요? 표현들이 다 분석 이런 표현이니까 올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에요. 지금 이 기억은 뭐예요? 올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다차원적으로 조회를 제공하고 올랩에 대한 설명이고 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연계하여 사용하며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시각화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과 프로세스의 집합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이죠. 시각한다 해서 시각화를 쓰면 안 됩니다. 얘는 BI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결국 BI에 대한 내용 복습 한번 해보면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올랩과 데이터 마이닝 등 다양한 분석 도구를 통해 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며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올랩의 상위에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BI는 얘네들을 도구로 쓴다. 올랩을 도구로 써서 올랩이 도구니까 올랩을 쓰니까 분석과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OLTP는 뭐였어요? 올랩과 OLTP 정말 자주 나오는데 OLTP는 결국에 이 트랜잭션이니까 거래,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처리하는 거에 핵심입니다. 얘의 키워드는 핵심이에요. 자, 정말 중요한 거 정리. 올랩은 뭐가 핵심 단어라고요? 분석, 다차원.
OLTP는 뭐가 핵심 단어예요? 처리, 거래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럼 정답은 1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87번.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디지털 경제 사회에서 갖춰야 할 비즈니스 사고방식의 패러다임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즈니스 사고방식을 기업 지배에서 시장 지배로 전환해야 된다. 2번. 비즈니스 사고방식을 지역 경제에서 이제 너무 좁으니까 얘는 글로벌 경제로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상식적인 내용인 거죠. 3번. 비즈니스 사고방식을 대량 시장에서 개별 고객 시장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소품종 대량 시절에서 그냥 물건 만들어서 알아서 사가세요 하는 거에서 개별 고객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이 고객이 좋아하는 거, 이 고객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상품 구색도 상당히 많아져야 되고 각각 타겟팅이 다 달라져야 되죠. 그래야만 사니까. 개별 고객 시장으로 세분화해서 전환해야 되고. 4번. 비즈니스 사고방식을 자산의 소유에서 이제 사용권의 획득 이런 거죠. 옛날 같았으면 이제 모든 뭐 드라마, 영화를 사서 봤다면 이제는 어때요? 구독 방식으로 그냥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권리를 팔고 그거를 주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맞고요. 5번 맨날 강조하는 거다, 그죠? 디지털 경제 법칙에서 맨날 강조하는 거. 비즈니스 사고방식을 수익 체증의 경제에서 수익 체감의 경제를 전환해야 된다? 이게 바뀌었죠. 수익 체감의 경제에서 수익 체증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예를 들어 수익 체감의 경제는 우리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디지털 경제 말고 상가라고 볼 수 있어요. 상가 투자. 그러니까 상가는 한번 딱 구축을 해놓으면 초반에는 뭐 인테리어라고 이러면 손님이 많이 오죠. 근데 손님이 많이 오긴 하는데 인테리어를 계속 하나씩 덧붙여. 돈을 더 써. 초반에는 인테리어 조금만 해도 예뻐지니까 손님이 많이 와. 근데 거기다 인테리어를 막 더해. 뭐 더 붙이고 막 찌라시 더 붙이고 덕지 막 더 요상하게 바꿔. 그러면 돈이 초반에 투입될 때는 산출물이 많아요. 돈이 계속 투입될수록 산출물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익 체감의 법칙이고, 수익 체증은 땅 투자 같은 거예요. 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용수를 깔아요. 그 물을 깔고 전기를 깔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많을수록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어버립니다. 초반에 뭔가를 깔았을 때 황무지에다가 씨를 몇 개 심으면은 조금밖에 안 올라, 땅값이. 근데 점점 투자하는 게 점점 세져. 점점 인풋이 많아져.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가 단지가 들어오고 이러면 어때요? 투자하는 게 세면 세수록 뭐 땅을 평지로 만들어 평탄화 작업을 하고 땅 파서 밑에 전선을 깔고 밑에 뭐 공동구를 깔아가지고 뭐 이런 각종 오물이나 이런 것들 빠져나가게 하고, 그래서 많이 깔면 깔수록 점점 어때요? 미친 듯이 상승하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늘 때마다 그 효과가 빵 터지는 게 땅 투자입니다. 그래서 수익 체감은 상가, 수익 체증은 땅 투자로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사고방식을 수익 체감에서 수익 체증, 디지털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자가 적을 때보다 늘 때가 파급력이 세죠. 그런 것처럼 수익 체증의 경제로 가야 됩니다. 5번 틀렸습니다. 자, 88번. ERP 시스템 구현 시 기업 환경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과 온프레미스 ERP 시스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의 ERP 시스템을 소원하는 기업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클라우드는요,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 그러니까 전산실이 없어요. 회사에 전산실 없이 인터넷 쓰는 거예요.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 온프레미스는요, 온프레미스, 얘는 기업으로 따지면 전산실을 구축해 놓는 거예요. 전산실을,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물리적인 장소가 있고 여기에서 ERP를 구축해서 쓰는 거예요. 돈은, 이 구축하는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들겠어요? 얘가 압도적으로 돈이 많이 들죠. 얘는 그냥 빌려서 쓰면 되는 건데. 자, 1번. 자, 문제가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ERP 시스템을 선호하는 기업의 특징. 뭐겠어요? 1번. 구축 시간을 최소화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 운영을 원할 경우. 그쵸? 온프레미스는 전산실을 물리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서버 담당자, 관리자 이런 것들을 뽑아야 되니까 어때요?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클라우드 ERP, 인터넷만 연결되면 되는 거 맞죠? 2번. 사용량이 분기별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확장성 확보가 용이해야 되는 경우. 온프레미스는 회사 자체적으로 구축하는데 갑자기 사용량이 팍 증강해. 그럼 전산실도 좁혀야 돼, 늘려야 돼. 근데 그 건물을 갑자기 늘릴 수가 있어요?
없어. 이사 가고 막 뭐 해야 돼. 데이터 센터 만들거나.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은 무한 확장이 되죠. 이런 경우. 클라우딩 컴퓨팅을 선호하게 돼 있고요. 자, 3번이 이의제기가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않았어서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4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죠. 5번. ERP 시스템을 위한 IT 인프라의 투자와 지원을 지양하고, 지양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돈 없어. 지원할 거 없어. 우리 인력이 딸려. 그래서 투자나 지원, 돈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비용이 예측 가능한 정기 사용료 지불 방식을 원할 경우 그냥 빌려 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즉 온프레미스는 지가 자체적으로 전산실을 구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인프라 투자,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다면 뭐 하면 돼요? 클라우드, 인터넷에서 빌려 쓰면 돼요. 5번도 맞는 거고. 자, 4번이 정답인데 4번이 왜 정답이냐면 ERP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즉 온프레미스는 자체적으로 구축하니까 얘가 기술력도 있고 뭐 여기는 좀 생략이 돼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그러면 굳이 클라우드 컴퓨팅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겠다. 그래서 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니라 온프레미스에 적합한 애들이에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확한 정답이 되고 3번이 이의제기가 걸렸었는데 왜냐면 자, 지역적으로 분산된 기업이 원격 접속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럼 사실 이 이의 제기를 하셨던 분들의 근거가 뭐냐면 인터넷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주최 측에서 답변은 뭐냐면 원격 접속 방식은 인터넷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원격 접속 방식은 VPN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VPN 보안 문제가 있어요. 온프레미스를 구축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전산실을 쓰기 때문에 회사 보안을 지키기가 수월해. 근데 온프레미스는 여기 본사가 있고 여기 지사가 있으면 여기 전산실이 구축되어 있으면 이 지사,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이 지사, 기업들이 여기에 접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VPN이라고 우회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귀찮은 거예요. 귀찮고 보안 프로그램 맨날 컴퓨터 먹통 나고 맨날 뭐 뻥 나고 다시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업이 온프레미스라고 한다면 보통 VPN을 깔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보안 원격 접속 방식을 깔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힘들다. 맨날 VPN 깔아가지고 이 전산실에 접속하는 거 너무 힘들다. 라고 한다면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하자. 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답니다. 그래서 3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세모예요, 세모. 이렇게 표현하면 어떡해. 뭐 VPN 이런 표현을 써주는가 그러면. 근데 어찌됐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3번은 오답이 아닙니다. 네. 4번이 정확한 정답이고 중복 답안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89번. 스마트 물류 구현을 위한 통신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라이다와 레이다가 있는데, 자, 얘 둘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출제자가 어려울까봐 이 정의를 딱 줬어요. 자, 우리 유통정보 때 처음 나온 신개념 문제입니다. 라이다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라이다와 레이다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발음은 비슷하죠? 얘가 라이다고 얘가 레이다인데 얘는 뭐예요? 라이트로 디텍션한다. 빛으로 앞을 탐지하는 거예요. 라이다는 뭐예요? 라디오 디텍션이죠. 얘는 주파수로 탐지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빛으로 탐지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빛은 우리 눈으로 사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다와 레이다가 자율주행 차량에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가 이 기술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자율주행 차 또는 드론 또는 촬영용 장비 이런 것들이 핵심일 수도 있고 뭐 기상 관측 이런 거 핵심일 수도 있는데 정확도는 얘가 높아요. 얘는 정확도는 떨어져. 이 주파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쥐나 돌고래가 주파수를 쫙쫙 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서 앞에 장애물이 있구나. 얘는 어떻게 생겼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건 사실 얘야. 얘가 더 비싸요. 그래서 고가요. 상대적으로 저가요. 근데 얘는 빛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빛이 없거나 빛을 쏴서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 폭우가 막 내려 안개가 뿌옇게 꼈어. 그러면 빛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상의 영향. 라이다는 주파수를 팍 쏘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그런 날씨나 이런 거 통과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 요런 차이가 있죠. 그럼 보시면, 자,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한다. 맞죠? 자, 레이다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다. 맞죠? 자, 3번 측정거리 측면에서는 라이다는 자, 주파수를 쫙 쏴버리기 때문에 장거리에 적합합니다. 레이다는. 근데 라이다는 상대적으로 단거리 및 중거리. 우리 시야로 보는 게 주파수보다는 짧다 이거야. 맞고요. 자, 레이다는 라이다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날씨에 강합니다. 주파수가 그 날씨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 주파수로 흔들릴 정도로 막 무슨 강력한 뭐가 있다면 둘 다 무용지물이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날씨에 강한 얘기고. 자,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빛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조명 조건과 날씨의 신호가 산란되거나 약해질 수도 있어요. 방금 표현한 거죠? 네, 맞고. 자, 5번.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뭐가 높아요? 얘가 높아요. 왜냐면 얘가 더 정확해요.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는 좀 부정확해요. 얘보다. 정확한 게 당연히 비싸지. 그래서 라이다는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레이다는 그냥 주파수만 쫙쫙쫙 쏘는 거니까 쌉니다. 정답은 5번. 요 문제가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요 개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자, 90번. 브리타 문제죠? 네, 브리타 문제긴 한데 사실은 근데 얘는 너무 쉬워요. 자, 디지털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기술로 옳은 것은. 자,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코드. 바이라는 표현이 항상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2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코드로 작동되는 기존 컴퓨터. 이게 뭐예요? 이진법으로 1과 0으로 작동되는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잖아요. 그거와 달리 지금 이 90번에서 묻고 있는 건 인간의 두뇌와 구조 기능을 모방한다. 괄호. 요게 핵심이죠. 0과 1로 해가지고 계속 사람의 어떤 개입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인간의 두뇌와 구조 기능을 모방하여 신경망과 같은 학습 인식을 수행하는, 여기까지만 보면 강인공지능이라고 봐도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에너지 효율적인. 자, 문제가 물어본 건 뭐냐면 컴퓨팅 방식이야. 컴퓨팅 방식. 여기서 컴퓨팅은 뭐 있어요?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정답이 얘예요. 컴퓨팅 방식이라며. 다른 애들은 컴퓨팅 방식은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탈락이에요. 그래서 3번 아니면 5번인데, 자, 3번 일단 설명드리고. 자, 컴퓨팅 방식으로 향후 전력 소모 절감과 더욱 빠른 의사결정 및 인식도 향상으로 비즈니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답은 뉴로모픽 컴퓨팅입니다. 우리의 뉴런, 인간의 두뇌에 있는 뉴런을 모방해서 만든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진법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학습 및 인식을 사람처럼 해버리고 판단이나 이런 것도 사람처럼 해버린다고 해서 뉴로모픽 컴퓨팅이라고 하고, 얘는 저전력, 옆에다 좀 적어두세요. 혹시 제가 갖고 왔나? 뉴로모픽 컴퓨팅 옆에다가 저전력. 전력은 기존보다 적게 먹는데 효율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고효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저전력, 고효율.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인간의 뇌 구조와 신경망을 모방까지만 하면 답은 모르겠지만 모방은 컴퓨팅 방식이니까 뉴로모픽 컴퓨팅이에요. 자, 1번 에이전트. 자율적으로 작업하는 소프트웨어이지만 뇌 구조 모방과는 무관하다. AI 에이전트 요새 많죠?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팍팍 떠가지고 야, 이것 좀 도와줘 하면 도와주는 거. 2번 강인공지능. 일반 AI로 인간과 유사한 사고를 하나 문제 성급한. 자, 얘는 컴퓨팅 방식이 아닙니다. 네, 2번 틀렸고요. 자, 3번 공간 컴퓨팅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애플의 그 비전 프로 있죠. 비전 프로 맥스. 그거 쓰면은 나는 이제 현실도 보면서 거기서 영화 틀면 영화도 보이고, 그리고 영화 끄고 현실도 보면서 갑자기 영상 통화를 걸면 왼쪽에서 이제 영상도 보이고, 영상 통화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디지털 물리 세계에 대한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 연계해서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이 자비스 뭐 보여줘 하면은 아이언맨이 끼고 있는 그 현실 세계에서 얘는 뭐 얼마짜리고 얘는 얼마짜리고, 자, 지금 고도 몇 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정보가 제공되죠. 자, 그런 것들이 공간 컴퓨팅입니다. 실제적인 예시로는 애플의 비전 프로, 이 끼는 거 있죠. 비전 프로 맥스. 디지털과 물리세계를 연계하는 기술이다. 3번은 그렇고요. 휴머노이드는 인간 형태를 갖춘 로봇을 의미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통정보 2급 끝내봤고요. 2급 유통정보 해설해봤는데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있었지만 우린 결국 풀어야 될 걸 잘 풀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어려운 개념들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개념들만 정리를 잘 하시면 앞으로도 요걸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요거 외에도 제가 기술적으로 좀 풀어내는 문제들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